유행하는 쇼츠나 이런 걸 보면 뇌가 빨리 퇴행을 하게 돼요. 65세 이하에서 기억력 장애가 오는 사람들이 좀 증가되어 있다. 건강한 뇌 기능이 건강한 마음을 가져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울증이겠죠. 보험공단에 의하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중독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약물 중독, 이게 문제가 되죠. ADHD는 어린애들에 많이 걸리는 거죠.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최근에 성인 ADHD라고 해서 증가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정신병, 특히 20대, 30대 초반까지 가장 취약한 시기에 걸리는 게 정신병이죠. 그래서 영국의 UK 바이오뱅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의 어떤 분석에 의하면은 65세 이하의 사람들에서 치매가 나오는 경우를 보고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 이런 분들이 젊은 치매에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보고를 최근에 했습니다. 원래 치매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걸리는 게 치매입니다. 근데 이제 65세 이하에서 기억력 장애가 오는 사람들이 좀 증가되어 있다. 그걸 아마 젊은 치매, 조기 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질환은 결국은 뇌의 기능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는 잘 몰랐죠. 죽은 사람의 뇌만 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볼 수 없으니까 마음의 문제다, 정신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치료를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뭐 이런 걸 했지만은 최근에 와서 살아있는 사람의 뇌 기능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뇌 기능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은 뇌 이상이 정신질환의 문제 또 마음의 변화 이거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건강한 뇌 기능이 건강한 마음을 가져오게 돼요. 건강한 정신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중요한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한 자극이 들어도 일종의 병렬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직렬로 따지면은 이게 한 가지 일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이게 효율적이죠. 어떤 사람인 경우는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다양한 자극이 들어오면 뇌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자극을 계속 처리를 하다 보면 뇌가 피로하게 되고 좀 뇌가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아마도 음악을 들으면 다른 자극이나 이런 걸 음악 듣는 그 자극이 막아주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음악을 안 들으면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자극들이 소음들이 들어오면 방해가 되니까 이 음악을 통해서 그걸 다 막아주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효율적일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 효율적이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 음악 소리가 자극이니까 그걸 처리하려면 공부하는 데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뇌는 사회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발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 지니기 좋아하고 대인관계를 안 가지면 뇌가 빨리 퇴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뇌에는 사회적인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뇌 신경회로가 따로 있습니다. 전두엽 중에도 안아전두엽, 어떤 해마 부위의 일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신경회로가 발달이 되어야 또 뇌 기능이 증가되고 하는데 신경회로가 발달을 하지 않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말은 태어나면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말의 뇌는 운동하고 외부에 들어온 자극을 처리하고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게 되어서 혼자 지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은 혼자 생활을 못합니다. 거의 한 2년, 3년 동안은 혼자 걸을 때까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2년, 3년 동안 부모님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뇌가 발달하죠. 그렇게 발달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대인관계를 가짐으로써 더 발달을 하는데 혼자 지내면 그게 발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는 게 뇌 발달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대인관계를 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귀꼬물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되죠. 우리 신체는 어떤 리듬이 있습니다. 밤과 낮, 호르몬도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체 건강에 중요한데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건강에도 하루 중에 어떤 이런 사이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자들 이런 분들은 약간 뇌 건강으로 보면은 취약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자야 되는데 자질 않죠. 그런 낮에 자고 이런 게 사이클을 깨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해서 교대 근무자들이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좀 일반 사람들보다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뇌는 적어도 한 가지 일을 처리를 잘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뇌 건강에 좋죠. 근데 유행하는 쇼츠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몇 초 동안에 자꾸 이게 바뀌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뇌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자꾸 주의를 옮겨가야 되고 그걸 처리를 하려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자꾸 너무 많은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뇌에 부담이 되고 뇌가 피로해지고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뇌 발달이 한 20대까지는 발달이 됩니다. 태아에서 대개 5세 정도까지 급격하게 발달을 하고 20세까지는 천천히 발달을 하고 20세 이후가 되면 오히려 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한테는 특히 이런 인터넷, 휴대폰 이런 걸 안 보여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까지는 자꾸 이렇게 바뀌는 영상이라든지 쇼츠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다. 뇌 발달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조심하는 게 좋다는 게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죠.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든지 그럼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건강해지고요. 그러면 밤낮이 일정한 규칙적인 활동을 하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음식도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뇌에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게 또 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명상이라든지 또 요가,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제가 연구를 했는데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치매도 늦게 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죠. 최근에는 뇌를 가지고 MRI를 찍어서 뇌 피질의 두께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다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죠. 뇌가 두꺼운 게 좋은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얇아집니다. 이게 얇아지면 스트레스 약해요. 예를 들면 용수철이 약한 경우는 계속 당기다 보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게 두꺼우면 이렇게 오랫동안 몇 번 다녀도 돌아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뇌가 두꺼우면 그러니까 아무리 당겨도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강한 거죠. 회복 탄력성이 강한 겁니다. 약한 경우는 몇 번 안 하면 돌아가기 어렵죠. 회복 탄력성이 약한 거죠. 스트레스에 약한 거예요. 뇌를 두껍게 하는 운동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많은 자극을 줘가지고 뇌의 세포를 만드는데 도움을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를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뇌 피질이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 BDNF라는 호르몬이 증가됩니다. 그건 뭐냐면 뇌 세포의 영양인자입니다. 소위 말하면 영양분이죠. 그 영양분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뇌세포가 많이 자라겠죠. 그러니까 두꺼워지고 세포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이. 지금 운동을 일정하게 해서 뇌가 두꺼워지는가 하는 연구를 한 적은 꽤 많고요. 그럼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의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회복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 또 치매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가, 또는 조현병에 걸린 사람인데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회복이 어느 정도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운동을 예를 들면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 30분 자전거를 탄다든지 유산소 운동, 그거를 8주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비교하면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치매를 막는 게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가질 때 뇌가 기능이 증가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 가지게 되고 그 사이에서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뇌를 과하게 만드는 걸 좀 쉬게 하는 것, 명상, 요가, 템플스테이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건강한 습관들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어릴 때 한 5세까지는 뇌가 급격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그때도 새로운 자극을 느끼게 해주는 건 중요하죠. 또 이제 20세까지는 뇌 발달이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때도 좀 충분히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 되고요. 또 20세 정도까지 뇌가 취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20세 이후는 뇌가 약간 퇴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퇴행이라는 거는 뇌가 생성되는 거에 비해서 뇌세포가 죽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이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자극을 해서 생성되는 거를 많아지게 한다든지. 가장 좋은 게 운동이죠. 그리고 뭐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자극들 있죠. 최근에 화토도 좀 이렇게 뇌를 건강에 자극을 준다.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자극, 이런 게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해지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은 행복한 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 이거는 결국은 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결국 뇌니까 뇌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게 건강한 뇌를 만드는 거죠. 건강한 뇌를 만들고 행복한 뇌가 되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강한 뇌를 만드는 습관을 가지는 게 곧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운동, 대인
대인관계, 또 친한 친구를 사귀어서 계속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좋은 모임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 긍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뇌를 가지는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건전한 이런 생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고통, 힘든 경우 이런 것들보다 긍정적인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은 다 이런 건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삶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인 것, 좋은 것, 또 안 좋은 것 얽혀 있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니까 그게 결국은 또 우리 뇌의 기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건강한 뇌를 가지게 되고 건강한 뇌를 가지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한 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지시면 여러분들 삶이 긍정적인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병은 결국 이제 뇌에 이상이 있는 것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뇌가 발달할 때 약간의 손상이 있어서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아 때부터 뇌가 발달할 때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태어났는데 사춘기가 될 때까지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춘기 시절에는 뇌가 굉장히 약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외부의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병으로 발병하는데 결국 이게 뇌가 어떤 부위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뇌의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감각의 문제. 우리 감각은 오감이라고 하죠. 5가지 감각 기능이 있습니다. 청각,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5가지 감각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외부에 자극이 없는데도 자극이 있는 것처럼 소리를 듣는다든지 또는 촉각 같은 경우는 벌레가 지나가는 느낌, 기어가는 느낌 그런 걸 느끼는 게 가장 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각보다도 약간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이런 것 때문에 망상이죠. 피해 망상. 또 이제 언어의 어떤 문제. 본인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언어, 행동의 어떤 문제. 또 이제 음성 증상. 음성 증상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증상들이 없는 거죠. 어떤 감정이 둔마돼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이런 걸 못 느낀다든지 또는 혼자 지낸다든지 대인관계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걸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하죠.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약간 어려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자기를 욕하는 환청이죠.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하는, 그 2사람 이상이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심한 경우는 명령하는. 예를 들면 옥상에 올라가, 이리 와봐. 그 올라가면 야 아래 쳐다봐, 뛰어내려. 그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명령 때문에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진짜라고 느끼는 거죠. 실제로 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헛거야, 잘못 들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실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는 실제로 들었는데 왜 주위에서는 잘못 들었다 그러지?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위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고요. 망상 중에 가장 많은 경우는 피해 망상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치는 것 아닌가? 자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요.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요. 그래서 내하고 관련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저 사람 혹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가장 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 망상인데 사실은 전혀 관계 없는데 그 사람만 그렇게 느끼는 거죠. 치료 전에 쓴 글을 보면 결코 없는 지각, 뚫지 못하는 유리창, 사실 손잡이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결이 좀 잘 되질 않고요. 본인들은 지구의 습기, 방도 없는 곳에서 공명, 기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으려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조현병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연상의 이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분들은 그 연결이 좀 느슨한 겁니다. 옆으로 막 새는 거죠. 본인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건데 주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주머니의 행방을 찾아온 이름 모를 병사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림 그리는 것도 보면 심할 때는 무슨 그림인지 모릅니다. 말에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이완이지만 실제로 우리 뇌과학이 발달하고 뇌를 봤더니 뇌세포의 연결이 좀 느슨합니다.
실제로 자극이 없을 때 느끼는 게 환각이라고 있잖아요. 환청 뭐 이런 건데, 환청이 들리기 이전에 청각이 약간 예민해집니다. 보통 외부에서 들리는 자극이 예민해져서 지내기 힘들죠.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는데 위층에서 소리, 소음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실제로 그런 층간소음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 그 정도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는데, 이분들이 예민해질 때는 나를 괴롭히려고 저렇게 심하게 하는구나. 나 못 견디겠는데? 그럴 때가 이제 정국의 증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제로 위로 올라가서 좀 조용히 해라. 그래서 이제 위에서 조용히 발자국 소리도 조심하고 하는데도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나를 자꾸 괴롭히려고 이러는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럼 그게 심해지면, 나를 해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 망상적인 생각, 피해망상. 거기까지 발전이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일 고층으로 이사를 갑니다. 층간소음이 문제니까 고층으로 가면은 위에 없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이제는 위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아래층의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뭐 이런다고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위에서 시끄럽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예민하게 느끼는 게 문제죠. 실제로 조현병은 뇌에 여러 부위들이 좀 문제가 있고 또 그 부위들의 연결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기억력과 관련 있는 해마, 그다음에 감정과 관련 있는 편도체, 억제력과 관련 있는 전두엽 부위, 이런 부위들이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병이 생기기 이전에 고위험군 이럴 때 약간씩의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좀 우울하다든지 이유 없이 감정의 기복이 있다든지, 갑자기 흔히 이제 가는 데인데 이거 처음 온 것 같은 느낌, 또는 뭐 처음 갔는데 이거 여러 번 온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 받는 거, 그 다음에 혼자 있고 싶고 대인관계에서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게 심해지는 것, 이런 이제 평소와 다르게 느끼는 그런 데 도움을 받으면 병이 안 걸리고 지낼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불안해지는 경우는 조현병의 전구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병적인 증상의 아주 가장 흔한 일반적인 증상이죠. 불안과 우울은. 그래서 불안하다고 조현병이 걸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현병의 하나의 증상이 불안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증상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은 애매한 증상입니다. 병이 유전된다기보다는 이런 병에 걸릴 취약성이 유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유전된다 그러면 어떤 병이 구체적으로 유전이 돼서 그 사람이 또 애를 낳았을 때 또 애가 유전병처럼 생기고 이런 건데, 조현병은 조현병에 걸릴 취약한 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유전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취약한 뇌는 스트레스에 약한 경우입니다. 또 성격적으로도 약간 혼자 지내기 좋아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예민한 사람, 외부의 자극에 예민한 사람들이 좀 취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약하기 때문에 걸릴 확률은 높지만 100% 걸리는 건 아니고, 취약한 뇌를 잘 케어를 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하고 아주 위험한 시기, 사춘기, 20대, 30대 초반 이럴 때만 뇌를 보호를 해서 잘 견디면 걸리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유전병이기 때문에 나 결혼 안 해, 애기 안 낳을 거야. 그런데 지금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아서 실제로 외래에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잘 병을 치료를 해서 또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또 그 아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케어를 해주면 되는 거죠. 되게 이제 성격적인 측면이 좀 예민한 경우가 있죠. 근데 성격적인 경우는 지속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18세 이후가 되면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18세까지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 가지 유전적인 것, 또 체질적인 것, 그동안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형성이 되죠. 그래서 성격적인 거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민하다. 예민할 수도 있죠. 둔할 수도 있고. 또 예민한 분들의 장점이 있죠. 예민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되게 예술가들이 좀 예민하게 느끼고 이러잖아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죠. 그런 성격적인 특징은 지속적인 경향이 있고, 병적인 경우는 본인 성격은 안 그런데 갑자기 예민해지고 또 예민한 분들도 심해지고, 그런 경우는 조심해서 봐야죠. 원래 성격은 지속적인 경향이 있는데 정국이나 이런 쪽에 조심해서 봐야 될 거는 평상시와 다르게 좀 예민한 게 심해진다든지, 원래 좀 둔한 분인데 예민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죠.
약물 치료가 70%, 80% 중요하고요. 나머지 한 20, 30%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또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좋아지는 게 감각, 시각적인 겁니다. 환청, 환시 이런 게 많이 좋아지고요. 행동이 금방 좋아지죠. 그 다음에 몇 주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망상적인 게 좋아지죠. 그래서 급성기 치료를 하게 되면 대개 한 3주, 4주 내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급성기가 지나면 퇴원을 해서 사회로 돌아가죠. 그래서 대개 한 2, 3개월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첫 발병 환자분들은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흔히 조현병의 경과는 3분의 1 법칙이라고 합니다. 3분의 1은 한 번으로 끝나고 치료를 받으면 그 다음 약을 먹을 필요가 없죠. 물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나고요. 3분의 1은 약을 먹으면 잘 지내고 약을 중단하면 또 재발을 하고 그런 경우가 반복하는 3분의 1이 되고요. 또 3분의 1 경우는 약을 먹는데도 후유증이 조금 있고 일부는 약으로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래서 3분의 1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과로 갈 것인가 하는 거는 다 개인마다 다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좋아지고 난 다음에 좋아졌으니까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되겠구나. 그런 경우는 경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병이 생겨서 약을 먹을 때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몇 년간의 약을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취약하게 태어났다든지 그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좋아지더라도 금방 약을 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취약한 대로 돌아갑니다. 취약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몇 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의 경과에 따라서 결과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경과를 잘 보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병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병식은 자기의 병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병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급성기에는 병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본인이 나는 뭐 병이 아니다 이게 그렇게 느끼지만 치료를 하게 되면 아 내가 그때 병적인 증상이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그때 병이 아니었다 그냥 내가 그 당시에 느끼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느끼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기의 그런 증상들은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본인들은 현실로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치료가 되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이었지만 병적인 증상이었다 하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병식이 있는 경우는 경과가 비교적 좋죠. 아, 내가 병이 있으니까 치료를 어떻게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는데 병식이 없으면 내가 그때 병이 아니었으니까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뭐 내가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약도 안 먹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재발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재발을 하게 되면 약을 복용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제가 아까 3분의 1 법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발을 하게 되면 그 3분의 1이 처음에 한 번으로 끝나고 경과가 좋은 것 여기에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약을 안 먹으면 재발하는 3분의 1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가 있겠죠. 조현병을 예방하는 것은 결국 이제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에 치료를 받은 경우는 당연히 예방이 되겠죠. 그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말씀드린 예민해진다든지 원래 자기의 모습이 아닌 걸로 조금 바뀐다든지 이러면은 조심해서 봐야 되고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관리, 뇌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조현병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나타낼 경우에 주위의 가족들도 그렇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옳고 그러다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으니까 아 그게 아니야. 너 실제로 그런 게 들리는 게 아니야. 너 이야기하는 게 틀렸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옳고 그르고 싸움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더 이제 그런 생각들이 공고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로 따지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아 그런가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 환자분들이 어떤 그런 걸로 고통을 느끼면 고통을 느끼는 거를 받아들이고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하면은 치료를 좀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그래서 주위에서 판단하기 어렵긴 하지만 공감을 느끼고 치료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은 사고, 사건 이런 거를 좀 일으키지 않고 치료에 쉽게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8년인가 9년 정도에 인터넷 카페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정신질환자들의 보호자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한 5천여 명의 보호자분들이 정신분열병이 100명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탄원서를 넣었고요. 저희 학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국회를 통과를 해서 지금 현재 10여 년 이상 지나게 됐습니다. 조현병은 사실 그전에 정신분열병이라고 이렇게 불러졌을 때도 정신이 분열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병명을 바꿨는데 사실 아이러니컬하게도 조현병을 바꾸고 난 다음에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재발을 해서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조현병은 결국 위험한 사고를 일으키는 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현병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현병은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에 병이 생기면 간의 치료를 받잖아요. 폐에 병이 생기면 치료를 받는 것처럼 뇌에 병이 생긴 게 조현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의 치료를 받는 거죠. 그게 어떤 특별히 뭐 이상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다르게 보지 말고 그냥 보통 병이구나 이렇게 보고 환자분들도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일반인들도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충분히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합쳐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박증은 원치 않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들어서 불안을 일으키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대표적인 게 더러운 것에 대한 공포. 이게 가장 심하죠. 화장실을 가니까 너무 더러워서 계속 손을 씻는다든지 더러운 생각이 자꾸 반복적으로 들었어. 그래서 뭐 심한 경우는 비누 한 장을 다 쓸 때까지 계속 씻죠. 또 확인. 문을 잠궜는데 안 잠근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예비고사 치는데 자기 번호를 기입을 했는데 잘못한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서 불안해서 계속 확인합니다. 그 때문에 시험을 못 치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자를 싫어하니까 회의를 할 때도 네 번째 의자에는 앉질 않는다. 럭키 세븐, 7자가 좋아서 아까 말씀드린 오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7번을 씻으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질 거다. 그렇게 해서 7번을 씻었는데 생각이 계속 드니까 7 곱하기 7은 49니까 49번을 씻는 겁니다. 그걸 하루 종일 씻기도 하고 샤워를 뭐 8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반복적인 생각 중에 폭력적인 생각. 예를 들면 아버지가 교통사고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합니다. 아빠 무슨 일 없어? 계속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불안해지죠. 또 강박증 증상 중에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중에 특이한 게 물건을 못 버리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면 뭔가 중요한 것이 딸려가서 버려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버리질 못합니다. 또는 물건을 버리면 내가 버려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 그래서 찌끄레기, 종이, 신문, 심지어는 피자 먹고 남은 피자 찌끄레기 이런 것들이 막 방에 계속 쌓여 있습니다. 버리면은 불안하니까. 또 정렬을 안 하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책을 놓을 때도 반듯하게 놔야 되고요. 항상 이게 정렬이 돼야 됩니다. 양쪽에 대칭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모나미 볼펜 보면은 모나미라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글자 양쪽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칼로 글자를 이렇게 없애죠. 그리고 이제 책 같은 것도 책이 구겨지면은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리미로 다립니다.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행동을 하면 불안해서 행동이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거의 2시간, 3시간씩 보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심해서 4시간, 5시간씩 꼼꼼하게 모든 걸 다 체크를 해서 출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안하기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하지를 못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죠. 강박증의 자가진단 척도가 있죠. 그 척도가 20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정도 강박사고, 10개 정도는 강박행동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크를 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봐서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면 오염에 대한 공포 이런 거는 더러운 것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 있습니까? Yes, no. 당신은 가스불을 껐는데 확인하는 경우가 몇 번 정도 있습니까? Yes, no.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다, 없다. 그건 이제 행동이나 생각은 있지만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이나 생각 때문에 고통을 어느 정도 느끼는가? 뭐 이런 이제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점수에 따라서 한 15점 이하는 약한 경우, 15점에서 25점은 중간 정도, 25점 이상은 아주 심한 경우, 30점 이상은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은 20개 정도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면 본인이 강박증적인 성향이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간 꼼꼼한 사람들 또는 예민한 사람들을 보면 야, 너 좀 강박적이야. 그런 걸 일반인들이 장난삼아 그러죠. 그거는 좀 그냥 성격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치부하고요. 또 이제 보통 증상이 나타나도 너의 문제니까 그냥 참을 수가 있어. 그냥 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질환 중에도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좀 있죠. 강박증이 심해진다고 다른 정신병으로 옮겨가는 건 아닙니다. 단지 강박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가장 문제죠. 그래서 약할 경우는 밖에 나가서 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심한 경우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이 되질 않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진다. 그게 가장 문제가 되죠. 결국 병원을 오는 경우는 본인이 생활이 어려워서 찾아오는 경우죠. 왜냐하면 약간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아, 이게 뭐 성격적인 거 아니야? 혹은 이게 무슨 병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죠. 지내다가 굉장히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힘들어지는 경우에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강박증은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증상을 보일 때 부모님들이 그거 좀 참아. 그거 너 성격의 문제인데 그거 왜 그래?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혼자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약한 경우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점점점 심해지면 참기가 어려워지죠. 약할 때 참는 거는 충분히 인지행동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죠. 오히려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이 들 때 그걸 피하는 게 문제고 그걸 억눌러서 참는 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조금씩 심해지면 어려워지는 거죠. 되게 보통 사람들도 확인을 한다든지 더러운 것에 대한 불안 이런 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하는 경우는 되게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상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강박증으로 진단합니다. 근데 그러면 1시간이면은 1시간 1분은 병이고 59분은 뭐 병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대개 1시간 정도 괴로우면 치료를 받는 게 좋다. 그 이전에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진단 기준은 있죠. 하지만 그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죠. 강박증은 뇌의 어떤 신경회로에 문제가 있다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전두엽과 미상핵, 그리고 피젤하 부위. 예를 들면 도로의 비유를 해볼게요. 10차선 도로가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는 그 5차선의 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박증은 이게 10차선 도로에 전체가 차들이 막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막 정보의 전달이 굉장히 빠르죠. 과도한 정보의 전달이 일어나는 경우이고요. 또 이제 자동차의 비유를 하면 자동차에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좀 천천히 가게 하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엑셀을 밟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쭉 그렇게 하다가 정보가 들어오는 브레이크를 밟고 새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이렇게 잘 됩니다. 근데 강박증 환자들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데도 기존 정보에 브레이크를 밟지를 않고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기존 정보에 처리하는 거에 계속 얽매여 있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브레이크에 관련되어 있는 신경회로와 엑셀러레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신경회로가 이게 밸런스가 깨져 있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강박증도 그렇지만 대개 정신질환은 약간 타고나는 성격적인 측면, 체질 이런 게 많이 영향을 받죠. 그게 또 유전과도 관련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개 정신질환은 그런 유전적인 성향이 한 60-70%, 그 다음에 환경적인 영향 그런 게 한 20-30% 영향을 미치죠. 강박적 성격인 경우는 약간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성격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박적 성격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성 성격 혹은 히스테리적인 성격인 경우는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강박증이 좋아지더라도 감정의 기복 때문에 강박증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약간 어려운, 본인이 좀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강박증은 이제 심해져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약한 경우는 그냥 인지행동 치료만 받으면 좋아집니다.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은 잘못된 인지적인 생각, 그 다음에 행동, 치료를 통해서 강박적인 생각, 강박적인 행동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예를 들면 인지적인 건 이런 겁니다. 강박 증상은 본인도 이게 비합리적이다, 과도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비누로 손을 씻는데 내가 이게 분명히 병
전두균에 감염이 돼서 심한 병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지 본인이 뭐 정말로 균에 감염이 돼서 심한 병이 걸릴 거다 믿고 있는 건 아니죠. 만약 믿고 있다면 그게 정신병이 되거든요. 망상적인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과도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억누르는 힘이 좀 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인지적인 걸 좀 바꿔주죠. 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밖에 나가면은 이거 천둥에 맞아서 벼락에 맞아서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과도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인지적인 게 좀 문제가 있죠. 천둥 번개에 맞는 확률이 이런 정도다. 또는 너가 밖에 나가도 공기 숨을 쉬더라도 전혀 균에 감염이 돼서 걸리지 않다.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런 거를 이제 인지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행동 치료는 너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과도하다.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거죠. 예를 들면 불안이 계속되는데 행동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죠. 더러운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씻으면 그걸 참는 훈련을 합니다. 불안을 이기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그런 훈련을 하죠. 이분들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행동을 하면 그때는 금방 좋아집니다. 하지만 다시 불안해지죠. 이 강박증의 가장 문제가 그런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드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불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 불안만 없어지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은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반복적으로 드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반복적으로 드는 생각이 없어져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참고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불안을 없애겠다 해서 이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불안이 더 심해지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불안을 참는 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불안이 20분, 30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 훈련을 계속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드는 생각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훈련하는 거를 인지행동 치료에서 하게 되는 거죠. 약한 경우는 그렇게만 해도 좋아지고요. 심한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해야 되고, 그 이제 좋아지고 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불안을 좀 없애게 하기 위해서 꼼꼼하고 완벽하게 자꾸 뭔가를 하는 행동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불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100% 불안이 없는 거는 현실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완전히 완벽하게 없애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약간의 불안은 우리의 생활에 활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을 가지고 지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은 가지고 생활하고 또 그게 생활에 활력이 되고 이런 거죠. 불안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시험을 친다? 약간 불안해져야죠.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증가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직장에 면접을 갔는데 불안해지지 않고 느슨하게 질문하는데도 그냥 적당히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약간 이렇게 예민해지고 불안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잘하잖아요. 그냥 불안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완벽하게 없애고자 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불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강박적 성격, 또 강박증은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한테도 있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또 그게 약할 때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꼼꼼한 사람,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이 일반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강박증은 나쁘다,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불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그런 증상이 자꾸 병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약할 때는 그냥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걸 좀 긍정적인 쪽,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약간 심해지면 빨리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병이구나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